미국 국채가 문제가 생겼다. 트럼프가 움찔하는구나.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집 사서 갚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자동차를 사서 내는 할부금리, 전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나라 적자를 줄이겠다고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지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경기의 침체, 추락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관세정책 컨트롤을 못하면 이 사태가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들었을 거예요. 다만 미국은 이런 계산을 했을 수 있어요. 사실상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만 관세 때려도 어느 정도는 미국은 버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산업 생산의 거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독일을 합치는 것보다 중국의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I decided to put a 90-day pause. Well, I thought that people were jumping a little bit out of line. They were getting afraid just instinctively more than anything else. I mean, it's really more of an instinct, I think, than anything else. 이게 다 우리 대통령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일이고 계획됐던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놀란 것 같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무역대표부 대표도 몰랐습니다. 이게 발표됐다는 사실을. When were you made aware of that? Well, I understood the decision was made a few minutes ago. It's something Sitting here- under discussion. There's no strategy. You just found out 3 seconds ago sitting here. We saw you.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핵심의 몇몇이 결정을 한 전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70대 후반인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뉴스를 상당히 열심히 봅니다.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하기 전날 저녁, 8일 저녁에 그 보수 색채가 강한 폭스뉴스의 저녁에 트럼프와 대화가 통하는 우호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이 나가서 관세 정책이 이렇게 과격하게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미국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잇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해요. 대통령님 뜻이 다 맞는데 그런데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9일 아침에 그 미국의 금융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또 폭스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면 정말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굴러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걸 또 트럼프가 봅니다. 근데 90일 유예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 날짜로 6일 일요일 날 빌 에크먼이라는 유명한 헤지펀드 창업자가 관세 정책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광범위하게 급격하게 하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미국의 신뢰가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기는 하되 90일간의 유예를 걸어놓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장문의 글을 써요. 그 비슷한 시점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그때부터 사실은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설득의 요지는 유예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님의 후퇴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 협상하자고 줄을 서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이건 전술적인 카드일 뿐이다라고 옆에서 트럼프의 자아를 관리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설득을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SBS에서 국제 이슈를 해설하는 이현식입니다. 그러는 상황에 증권시장보다는 사실은 국채시장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큰 기관들은 채권시장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움직임이 국가 단위의 경제를 뒤집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 큰 돈은 거기서 사실은 결판이 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에 전 세계가 좀 불안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로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반에 상호 관세의 발효가 현실화가 되니까 미국의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 국채의 가격이 투매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일단은 국가 단위로는 미국이 지금 그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채권을 또 새로 발행해서 돈 있는 투자가들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정부 살림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새로 채권을 할 때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채권의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니 대신에 우리가 이자를 더 드릴게요를 해야 새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나라 적자를 줄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문제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많은 실질 이자율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 사서 갚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동차를 사서 내는 할부 금리, 이런 금리들이 전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대출금 갚을 때 돈을 훨씬 더 내야 되니 소비를 더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경기의 침체, 추락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채라는 것은 그 미국의 금융기관 간 거래를 할 때 그 기본적인 담보, 증거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들고 있는 담보의 가치가 쪼그라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담보를 더 내놓든지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 내놔 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관계가 확산이 돼버리면 미국 금융시장 자체의 시스템이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누려왔던 힘에는 군사력으로 표상되는 하드파워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가장 사업하기에 안정적이고 좋은 나라다라는 신뢰, 미국 정부에 빌려준 돈은 우리가 그래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그 신뢰감, 이런 게 있었던 건데 트럼프의 이 관세 롤러코스터를 거치면서 지금 그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 가격의 급락은 그 신뢰에 금 가는 걸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볼 때는 이 사태를 지금 여기서 컨트롤을 못하면 이 사태가 어디까지 나빠질지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무슨 수를 써도 저걸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국채 시장에 약점이 있구나. 네, 국채를 투매를 해서 국채 가격을 낮추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하면 트럼프가 움찔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굉장히 불붙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아플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국만 집중적으로 손을 보겠다라고 이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적으므로 똑같이 관세 가지고 싸웠을 때 미국이 입는 피해가 훨씬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We export 1/5 to them of what they export to us. So that is a losing hand for them.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은 이런 계산을 했을 수 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만 일단 관세를 사실상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때려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확 다시 낮추었으니, 물론 없어진 건 아닙니다. 10% 기본 관세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미국은 버틸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정리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 생산의 거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독일을 합친 것보다 중국의 생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과연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 받을 타격은 수출, 그 중에서도 이제 대미 수출의 비중이 큰 중국이 더 크겠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이 어느 쪽이 더 셀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나라고, 당장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 벌써 내년 봄만 지나가도 선거 분위기가 막 생겨날 겁니다. 중국은 선거를 하지 않아요. 시진핑 주석이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런 고통 감내하라고 인민들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6개월, 1년을 쌓았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양국 국민, 특히나 서민층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고통을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 승부의 그 진행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있는데 중국 돈의 화폐 가치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화폐 가치. 그러니까 중국은 전에도 그랬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수출을 못하게 관세를 올리면 중국 돈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중국 상품의 가격을 낮게 매길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 기준선을 보통 1달러에 7위안으로 보거든요. 1달러가 7위안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1달러를 사기 위한 중국 돈이 7위안보다 더 많아야 된다면 중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더 떨어진 거죠. 이때부터를 사실은 조금 위험 구간으로 봅니다. 중국 돈이 너무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미중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전 세계와 경쟁하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같이 피해를 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봐요. 중국 돈의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 한국은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국면을 볼 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 환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문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는 또 좀 봐야 돼요.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서구 경제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수출 위주의 중후장대한 산업 또 경공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그 중국 경제는 민간 소비를 좀 늘려야 밸런스가 맞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약간 좀 돌아서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도 전에 비해서는 민간 소비를 좀 진작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화끈하게 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국채가 흔들리는 거에 약점이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도 미국 국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쪽이 주요 어떤 공격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채 가격의 급락을 누가 일으킨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이 주로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미국 국채의 한 23% 정도를 그 다른 나라들이 들고 있고 77% 정도는 미국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미국의 금융시장을 지켜보는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도 자기네 회사 차원에서 빌려오고 빌려주는 돈의 근간이 미국 국채인데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시동을 걸었다, 일본이 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이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그러면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것도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 1기 무역전쟁 때도 나왔던 얘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외환 보유고의 가치 손상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해서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쓰기 좀 어려운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와 그 주변 관변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대미 카드에 아직까지는 거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들의 윤곽을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하고 좀 그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이 꼽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right question에 wrong answer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었다. 그런데 관세를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과연 이게 해법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응급실 문제라든가 필수 의료 문제, 지방 의료 문제, 문제가 많은데 의대 정원을 그런 식으로 2,000명 확 늘리는 것이 이게 해법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드의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듣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를 위반할 거라는 얘기는 유세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The word tariff, properly used, is a beautiful word, one of the most beautiful words. And we will take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and use that money to benefit the American citizens. 그래서 미국의 기업인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러다가 당선되면 현실을 감안해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기대가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건 기대가 깨져나간 그 탓이 커요. He's betrayed our people. He's betrayed our allies. He sold us out. He's a criminal. Get him out now. 그 다음에 숫자를 들이대지만 그 숫자를 사람들이 잘 납득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이라고 했을 때 2,000명을 늘리는 게 왜 어떤 점에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부과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는데 그 50%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납득을 못했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런 일을 벌여놨고 미국 사람들이 이걸 납득을 잘 못합니다.
그다음에는 자기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스스로 허무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쁜 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그냥 트럼프가 들어서면 경제가 좀 나아지겠지, 물가가 좀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로 많이 넘어가서 당선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서민층, 중산층은 상당수 떨어져 나갈 조짐이 지금 벌써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He's tanking the economy and he's tanking the government and it's all being done for him and for Elon Musk and all the billionaires and everybody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갑자기 생긴 생각은 아니에요. 그 1980년대에도 자기 돈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해가면서 미국이 관세를 올려야 살아날 수 있다. 그게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고치는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이제 지적하는 거는 트럼프는 100년 전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보다 더 전에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굉장히 높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써야 될 돈의 거의 대부분을 관세로 충당하고 연방 소득세를 걷지 않았어요. 1789 to 1913, we were a tariff-backed nation, and the United States was proportionately the wealthiest it has ever been.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경제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생산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공급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처럼 관세를 늘리고 소득세를 내리는 정책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의 일반적인 유권자,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가정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비행기로 3시간 떨어진 곳에 3년 뒤에 공장이 생겨서 제조업 일자리가 1000개가 늘어나요. 대신에 여러분의 계좌에서 1년에 $10,000씩 돈이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트럼프를 지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년, 4년 걸려도 공장 제대로 지어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공장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의 60% 가까이는 무언가를 그걸 이용해서 만들거나 거기에 가치를 얹어서 다시 팔기 위한 물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관세의 타격은 모든 기업들이, 모든 중소상공인들이 같이 본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꾸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관세를 낸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해외 직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 사는 여러분이 관세를 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을 하는 미국의 기업이 관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즉각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늘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면 판매가 줄겠죠.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훨씬 우리보다 유연한 경제입니다. 해고가 늘어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할 때 미국의 3월 고용이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면서 거봐, 괜찮아, 이렇게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 분석가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통계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분석을 했는데 3월에 미국 일자리가 27만 5천 개가 사라졌대요. 해고 증가율이 60%에 이르는 거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대라 그래요. 2020년 5월이면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문 닫는 거, 그로 인한 사람들 해고 이런 게 갑자기 폭증하던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1분기, 올해 1, 2, 3월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49만 7천 개인데 이거는 2009년 1분기 이후에 분기에 사라지는 일자리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해요. 2009년이 어떤 해였냐 하면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가장 골이 깊었던 국면이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해고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잡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볼 때 원자재나 부품 또는 상품을 조달하는 가격은 오를 거고 판매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를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줄여서 대비를 하겠죠. JP 모건에 마이클 페롤리라는 수석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원래 한 1.3%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관세 폭탄이 터지고 보니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할 것 같다. 경제가 위축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JP모건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을 40%에서 60%로 상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은 이 관세 정책이 미국의 리틀 가이드를 위한 거다. 중산층 또는 서민층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피해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관세가 갑자기 이제 오를 거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사실은 몇 달이 됐잖아요. 설마 하다가 이제 진짜로 오른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수입품이 없이는 내가 사업을 못 해. 근데 관세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사서 쟁여놓겠죠. 그래서 미국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괜찮았고 3월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은 그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임시로 수입을 막 해가지고 물건을 쌓아놔야 되는 기업들이 임시직들을 잠깐 뽑은 거예요. 3월에. 이게 4월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쌓인 물건들을 이제 앞으로 팔아야 되니까 4월, 5월, 6월 가면 점차 그 수입으로 인해서 생겼던 경제활동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처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가 상할 수 있는 식료품 종류. 그런 거는 오래 쟁여놓고 쌓아둘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유행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화하는 상품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오래 쌓아놓고 팔 수가 없죠.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그 패스트 패션 의류예요. 저렴한 가격에 이번 시즌 유행하는 거 사서 한철 입고 버리는 그런 의류에 의존해야 되는 계층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하는 비싼 의류, 질 좋은 걸로 막 몇 년씩 입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의류 사면 돼요. 그러나 서민들은 패스트 패션 사서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타격을 볼 것이다. 리틀 가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맞닥뜨릴 정치적 현실이 그리 녹록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I think it's heading us toward a catastrophic economic downturn, recession, along with I'm seeing already my constituents in Connecticut fearful, angry, deeply troubled.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참패가 될 텐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본인은.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 싸움은 벌써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의 관세는 사실은 자기 발밑을 허물고 있는 정치적으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 대통령은 나서지 않죠. 트럼프 자기는 피해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을 상하원에서 받침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냐? 이번에는 트럼프 본인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인기에 묻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역구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해고될 사람들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 이렇게 가면 선거 망합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If these tariffs result in massively higher prices, result in driving up costs for U.S. companies, result in job losses, and put us into a recession, particularly a bad recession, 2026 in all likelihood politically would be a bloodbath.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다는 건 그들이 느끼는 지역의 민심이 지금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가 됩니다. 트럼프에게 관세가 단순히 이제 무역 장벽이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단추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죠. 관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무기로 이제 미국이 쓰려는 건데 그 스티브 미란이라는 학자가 쓴 보고서가 있죠. 그 골자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돼서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 공장이 빠져나갔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걸 바로 잡는데 관세가 굉장히 유용한 칼이 돼줘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상이냐면 미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 국채를 산 나라들로부터 돈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경제를 돌리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국채를 사간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좀 덜 받아라. 우리가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국채를 예를 들어 30년짜리 이런 거 말고
100년짜리 사라는 겁니다. 100년짜리. 그거를 낮은 이자율에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채권을 사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달러의 가치가 높게 안정되게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가 있는 건데, 달러 가치 그거 좀 우리가 낮춰야 되겠어. 왜? 우리 수출을 해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높으면 우리 미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게 매겨져. 그래서 너희들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 이미 발행한 채권에 미국이 져야 되는 빚 부담도 좀 줄겠죠.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걸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받아들여 주기 힘든 요구잖아요. 우리 외환보유고를 상당 부분 미국 그 국채로 갖고 있는데 그걸 기한을 늘려라, 이자를 깎아라, 그 자체의 가치를 낮춰라 그러면 좋아할 나라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공공재를 공급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안전구역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안전구역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너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면 1. 관세로 심하게 징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웃이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왜 그 마피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 상인들한테 우리 조직의 보호를 받고 다른 깡패들의 구차는 일을 안 당하려면 돈 내. 그죠? 저는 그 모델을 하고 이게 과연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런 플랜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미국이 이런 비슷한 일을 실제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했어요. 그때는 일본의 경제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2배로 올려버려요. 일본의 수출이 확 꺾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일본이 휘청할 때 치고 나서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이 그때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번 그렇게 팔 비틀어서 화폐 가치를 조정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 이후에 저것까지 정말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는 게 그런 그 도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쉽게 저걸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꽤 길게 진행이 되겠네요. 원하는 걸까지 도달을 할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의 이름을 따서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걸 주요 경제국들과 맺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한테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돼야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강력한 칼로 휘두르려면 이 관세가 무서워야 돼요. 각 나라들이 실제로 무서워해야 돼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안을 몇 개 내면 깎아주겠지 라고 하면 이 관세의 무서움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구상들을 실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백악관 측근은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너희들이 이 관세가 부담이 되면 미국 재무부 앞으로 수표라도 써. 그래서 관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이 기존에 주도하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비판론도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코노미스트도 그래서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 될 거다라는 그 기사를 쓰면서 아예 트럼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빨간색 마가 모자 있죠. 그거를 패러디해서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쓴 그 풍자적인 이미지를 쓰기도 했어요. 글로벌 무역에서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미국의 수출을 못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끼리 교역을 늘려서 손실분을 보충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일 새로 생기는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그간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자충수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망을 탈중국해서 인도나 동남아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로 많이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그걸 다 또 관세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정책을 쓴다면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월스트리트 저널도 사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미국의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그래서 보수적이고 상당히 트럼프 편을 들었던 신문이에요. 거기에서도 사설로 지금 이러한 관세는 시진핑의 날을 만들어줄 뿐이다 라고 똑같은 톤의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중국이 그렇게 할까? 라는 문제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또 질문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8일날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 배를 타고 미국과 맞서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We will not take that.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중일 통상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맞걸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그 사진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까지 이렇게 관세로 괴롭히니 결국은 우방국들끼리 손잡고 중국에 기대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때리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중국 편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회담은 그냥 외교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회담이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트럼프를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지금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여전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벼랑으로 자동차를 막 그 풀 악셀을 밟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악셀에서 먼저 발을 떼고 먼저 핸들을 틀어서 절벽을 피할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다만 굳이 우리가 그 옆에 가서 이 어른어른 하다가 유탄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 관세와 연결된 그 정책들을 계속 가지고 갈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잖아요.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막 옷도 버릴 것 같고 물건도 다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회 있을 때 내리는 게 안전한 선택이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